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언과 세계 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크립토 윅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예언과 세계 강의를 몇 달 전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8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3번째인가 그 에피소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후에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에서 이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이 법이 발의가 되었다. 이것은 결국 파괴적인 시대가 도래된다. 이러한 세 개의 제목으로 예언과 세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오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니어스 액트가 발의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의회가 아주 천재적인 법을 만들어냈다. 왜 천재적인 법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미국의 천문학적 빚, 여기 보면 36조 달러인데, 지금 빚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지금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빚이 1조 달러가 더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400조 원이죠. 우리나라 지금 2025년 한 해 예산이 지금 700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2배나 되는 그 빚이 6개월 사이에 미국이 늘어났다. 미국이 가파르게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요, 빠르게 천정처럼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뎁트 실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이 정부에서는 이 빚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원과 하원이 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이 빚의 뎁트 실링, 빚이 그냥 무한대로 증가하면 되지 않는다 해서 정부가 한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뎁트 실링이 무슨 뜻이냐면 maximum amount of debt limit the government can have at once. 이 말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어떤 빚을 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미국 의회가요, maximum amount, 빚에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한계를 계속 지금까지 정하면서 미국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미국이 약 41조 달러까지 다시 미국의 빚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이 일이 생기게 되자, 여러분, 크립토 윅이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크립토 윅이 뭐냐면, 윅이 여러분 주잖아요. 미국의 의회가요, 한 주간 크립토 주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보면 여기 보시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이 July 17, 7월 17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국의 의회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다른 법은 심의하는 걸 다 미뤄두고 어디에요? 암호화폐와, 크립토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하는 주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암호화폐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법으로 얼마나 빠르게 될지 제가 올 연초에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제네시스 법이 나올 때, 야, 제가 올 것이 왔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제네시스, 여기 보면 제네시스 법과 함께 2개의 법,
Clarity Act라는 법과 anti-CBDC, CBDC를 반대하는 연방법을 심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개 법이 뭐냐면 여러분 지니어스 액트는 제가 지난번 지니어스 액트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은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상거래하는 코인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법이 이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anti-CBDC 이걸 하는데 미국은 절대 CBDC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올 때 여러분 우리 최근에 이 마지막 재림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강연하는 분들이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여러 목사들이나 어떤 평신도들이 나서 가지고 여러분 이제 중국이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이제 미국도 전 세계가 CBDC를 따라가게 되면 CBDC는 우리의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 이 법이 시행된다.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강연하는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제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 밤중소리 TV에 제 모든 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제가 그때 올린 영상, 저는 CBDC는 절대 오지 않는다. 제가 그건 잘못 가르칩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법이 미국은 절대 CBDC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앞으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CBDC를 절대 하지 않는다. 왜 CBDC를 안 하느냐 하면 이것은 중국이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방식의 디지털 화폐 시대를 절대 열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Clarity Act. 여러분, Clarity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명백하게 한다. 명백하게 하는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호화폐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인데 상거래용으로는 못 써요. 여러분 가격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폭락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빔밥 먹으러 식당 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겠습니까?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쉽게 말하면 비축 자산이에요. 금을 사람들이 왜 사서 비축합니까? 금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밥 먹지 않잖아요. 금은 오랫동안 저장해두면 그 가치를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뭐 하는 겁니까?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이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 이런 데 쓰는 돈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여기서 달라.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암호화폐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그것을 규제하는 법과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서 관리한다 이런 것을 명문화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세 가지 법이 동시에 처리된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암호화폐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물론 이 법을 심의하는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 법에 이제 조문을 놓고 아마 줄다리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미국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제 공식화하고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되면요, 결국 뭐가 되느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전 세계가 미국 달러가 온 세상의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달러를 연결해주는 이 파이프라인과 같은 이 제도가 여기 나오는 스위프트 제도입니다. SWIFT. 이 스위프트 제도는 뭐냐면 은행 간 돈을 주고받는, 여러분 우리가 송금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뭐 친척이나 자녀들에게 달러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송금할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가서 그곳에서 뭡니까?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미국 달러 얼마에 해당하는 한국 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내면 그것을 받은 이 국내 은행이 중개은행에 이것을 지급하는 이것을 결제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돈으로 지불한 것을 이제 거기에 맞는 달러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돈을 찾는 은행으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행 간 돈이 이동하는 경로의 체제를 스위프트 체제라 그럽니다. 그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절차에 2일 내지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내가 보낸 돈이 이제 받아야 할 사람이 그 돈을 받게 되는 이 체제가 스위프트 체제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암호화폐 체제가 되면 이 체제가 뭡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여러분 업비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코인으로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그 코인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녀도 똑같은 그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래소를 개설해 가지고 서로 스마트폰에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돈을 송금해 버리면 한 2, 3초 만에 자녀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편리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은행의 송금 체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미국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우리 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은행이 미국이 이런 암호화폐 시대를 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달러가 아니고 우리 원화, 우리나라 원화를 쓰잖아요. 원화 기반의 암호화폐 체제를 우리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3개월 동안 한강 프로젝트라 해서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실험이 끝나면 한국은행은 우리는 어떠한 이제 법적인 체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표하겠다는데 지금 7월 17일인데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어떤 욕으로 해도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도 달러 기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되니까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락하는 순간 이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돼버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화 스테이블 코인을 살까요? 한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에서는 거래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이 미국을 갔다 해외로 가는데 지금까지 해외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 해당하는 화폐를 환전소에서 뭡니까? 돈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거기 또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돈이 남으면요,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남은 돈을 또 환전해서 한국 돈으로 바꾸는 이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가면 여러분들이 외국 나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외를 자주 다니는 사람 경우에는 어떤 코인을 쓸까요?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그냥 들고 나가면 전 세계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열게 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더 발전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젊은 세대들은 지금 급속도로 우리나라 지금 400만 명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부가 이들이 돈의 사용을 전혀 통제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고 사용자는 점점 늘어나면 우리나라 통화 주권이 뭐 하는 겁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요. 그렇다고 중국식으로요, CBDC로 갈 것인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코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통제하는 이 코인을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뭐 하는 겁니까? 다 중앙은행이 관리할 수 없는 코인으로 몰려갈 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부터 이 CBDC가 중국에서는 가능해도 한국이나 이런 자유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 암호화폐로 우리가 사고 팔 수 없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예언은 잘못된 것이고 바른 경제관념이 없는 허황된 정보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지금 법이 올라가 있고 이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이제 그 법에 들어가는 내용을 두고 줄당기를 하면서 이게 좀 한번 몇 달이 걸릴지 아니면 신속하게 다 처리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대세는 이미 미국이 이러한 법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행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미국에서 외국에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약 수백만 명이 대한민국에 관광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자국 통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 시대가 오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딱 가지고 있으면 바꿀 필요 없이 한국의 이태원이나 수많은 관광지에 가서 뭡니까? 주인들에게 식당 가서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받습니까? 주인이 안 받는다 하면 그 식당에서 밥 안 먹고 옆에 식당은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다 하면 그걸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보는 식당 주인이요, 자기도 스테이블 코인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스테이블 코인입니까? 원화 기반이 아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통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른
전쟁입니다. 이게 뭐 미국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미국이 빚더미 국가고 이 빚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통화를 기빨고요. 자국 통화를 세상에 뿌리는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나쁜 강도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미국을 심판할 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크립토 위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7장 예언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 엄녀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엄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와 8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연합한 때가 소련을 붕괴시면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 잠깐 동안의 시간으로 들어갔고 이 잠깐 동안의 시간은 1990년대 이후의 변화인데 우리는 이 변화의 끝에 있으면서 마지막 뭡니까? 8번째가 등장하면 세상은 종말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예언을 얘기하면서 계시록 17장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8째가 등장할 때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자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짐승은요 국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스템은 국가가 교회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다는 거죠. 권세는 국가가 행사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은 타락한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요. 국가 위에 군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죄가 바로 8째가 올라오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도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립토 주간의 이 영적 의미는 저는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은 제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변화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황권이 예전에 1260년을 다스릴 때는 용이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갖고 그가 통치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들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교황의 권세와 가톨릭 교회의 충성을 맹세함으로 그들의 왕위를 보장받았던 그것이 1798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다 이제 빼앗긴 교황권이 다시 계시록 17장에 보면 능력과 권세를 언제요? 바로 8째 왕으로 올라올 때 이것을 회복하는 이 예언이 마지막 예언입니다. 우리의 시대. 딱 하나 지금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딱 이 한 개의 예언이 지금 미성취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속하게 성취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이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여러분,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로 폴란드 출신의 교황을 뽑았습니다. 이 당시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의 교황을 뽑아서 뭡니까? 소련을 해체시키고 유태교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베네딕토 교황은 어디에 주력했느냐 하면 신교도와 화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신교하면 유럽에서 바로 마르틴 루터가 나온 독일이 바로 신교의 국가의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출신을 뽑아서 신교와 적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권의 타겟은요, 이슬람과의 화해였습니다. 유럽과 이슬람은 10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엄청난 전쟁으로 대립적인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되어 있는 이 화해하기 위해서 전혀 비유럽 사람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을 선출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미국이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미국이 지금 뭡니까? 전방위적으로 깡패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탈권력화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미국과 함께 간다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미국으로부터 그 권세를 이어받을 교황은 바로 미국 출신인 겁니다. 이런 전략적으로 사단이 그 시대에 필요되는 인물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대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총회장과 이 관련된 모든 부서의 장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걸출한 인물들을 과연 자리에 뽑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사전 선거 운동을 했느니 이런 사람이 다 뭡니까? 뭐 지회장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 돈들이 흔들리고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이런 나라의 돈은 이제 지폐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한국 돈을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장터의 할머니나 저처럼 봉화에 사는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돈을 쓰겠죠. 그런데 이 돈은 뭡니까? 점점 가치가 없어지는 돈일 뿐입니다. 앞으로 돈과 암호화폐는 한동안 같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성취할 것이 이게 과제인 겁니다. 이제 돈 가치가 무너지면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IMF 때 뭡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드디어 뭡니까? 도산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바로 바티칸과 같은 이 거대한 이 존재들은 매주마다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난 헌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이 들어오죠. 그 현금 돈다발을 가지고 세계에 아주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을 뭐 10억 달러를 헐값에 사들이는, 드디어 타락한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더 시대에 말씀드렸죠.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어떻게 아수에를 움직였는가. 여기 보면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 여기에 wealth, genius, education이라고 엘렌 헨리 화이트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을 우리는 지금 가다듬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844년에 드디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랜드마크는요, 여러분, 썬데이 로우가 아닙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랜드마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가 랜드마크입니다. 이게 되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이고 이것은 심판의 마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기별이 외쳐지는 겁니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 모든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때 사단이 분노하여 일으키는 것이 일요일 효험령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효험령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일요일 효험령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시고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번 광고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8월 3일 일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남사교회, 여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적 변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점에 대해. 거기에 대하여 질문과 대답을 하는 아마 다수의 목회자들도 지금 참여의 뜻을 제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슬기롭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